네, 국내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를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개월 만에 4%대에서 3%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듯 하지만 금리와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시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줄곧 4%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이제 6개월 만에 3%를 내려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 기본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참여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1년 후에 물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예상하는 지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차트에 보듯이 7월 달에 4.7이었거든요. 퍼센트였는데 이때가 이제 고점 찍었었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굉장히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금리를 예측을 했을 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박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금리를 이제는 기준 금리를 봤을 때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올해 이제 12월에 이제는 3.8% 되면서 실제 이제는 3%대로 좀 내려왔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였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일단 농축산물이라든지 석유류 가격, 그러니까 생활 물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게 밀접한 관계 있거든요.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죠. 실제 유가도 또 떨어지면서 기름값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겠고 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하락했던 부분, 환율도 하락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물가 압력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에 대한 체감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 같은 경우에는 5%였는데 이건 이제 지난달과 대비를 해보면 0.1%포인트 내려간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년 초에 저희가 뭐 이번 시간 통해 쭉 얘기했습니다만 공공요금들, 전기, 뭐 가스, 지하철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게 물가에 어떤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제는 그렇죠.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공공요금이 오른다 그러면 서민 중심으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워낙 적자가 좀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가스라든지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도 그냥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음. 특히 지금 내년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지하철 요금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PSO 예산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떨어지는 정부 예산이 있어요. 이게 코레일에게는 지금은 이제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임승차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이제 PSO 예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지하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임승차, 무임수송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자가 계속 나오죠. 지금 1조 적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 요금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지하철 요금만 올리겠느냐? 지금까지 지하철 요금 오르면요. 버스 요금과 같이 올렸습니다. 이게 역대 계속 그래왔거든요. 2007년도 보통 같은 연동돼서 경우 같이 오르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4월에 100원씩 올렸고요.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2012년도에 2월 같은 경우에는 150원씩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6월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올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력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표와도 관련돼 있고 무엇보다 정부를 판단했을 때에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건드린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정부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시그널을 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였고요. 2012년도 이명박 정부였고 그다음에 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이제는 공공요금 인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 정부 때도 못한 게 좀 뼈아프다.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코로나 때 때문에? 예, 그때 한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공요금을 못 올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럼 얼마나 올리겠느냐 지하철 요금이 시장에선 그게 관심사거든요. 지금 뭐 100원, 200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500원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올리고 두 번째 올리는 거랑 네네. 한 번을 못 올려서 이걸 한 맞습니다. 번에 소급해서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체감으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공요금 부담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내년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8년째 동결이거든요. 지금 서울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는 1,25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즐겨 타서 예, 그래서 참 공공요금 편리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가장 좋은 수단이 뭐 공공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내년도는 갈 것이다.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뭐 처음에 짚어봤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낮게 생각하지만 또 네. 그 세세히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지표를 좀 짚어보죠.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133이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비해서는 18%포인트 내려왔지만 18포인트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 지난달보다 1포인트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이제 6개월 후의 금리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100보다 높다 그러면 전분기보다 더 높아갈 거야, 더 오를 거야라고 보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폭 하락은 했어도 100을 넘어갔거든요. 이미. 워낙 높았네요. 예, 워낙 151이었던 높다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금리의 전망 지수도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는 갈 것이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소폭 하락했던 거에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한 18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금방 앵커님이 말씀한 것처럼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맞아요. 한창 올라섰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주택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워낙 그 주택 경기가 안 좋아요. 이것도 100이 기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은 1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의미를 차지하느냐?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유의미하지는 않다. 예, 유의미하지 않고 내년도 주택 경기도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안 되죠. 금리 상태는 계속 고금리 상태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가 과연 언제 고점 찍고 지금 현재 인하할 것이냐. 시장에서는 지금 좀 더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고금리 상태는 계속 가요.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언제 인하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맞아요. 있는데 높은 상태에서 유지된 것도 힘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 떨어지느냐에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는 그 투자은행들이 이제 내년도 하반기쯤에 아마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제는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가는 부분이고 피봇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 경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시간에 DSR 규모 얘기했었는데 그거 네네. 60% 넘어간다고 네네.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네. 내년 상반기 지금 말씀하셨던 데는 보면은 내년 상반기 이상까지는 뭐 계속 허리 졸라매고 힘들어야 될 상황인 거라는 걸 저희가 좀 예감이 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내년 그렇죠? 상반기가 가장 힘들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예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맞아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DSR 60%거기에 70 신용대출까지 넘기도 하면 70%거든요. 맞아요. 내 월급의 70%를 원리금을 갚습니다. 30% 갖고 생활하셔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사실. 이 한계 차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 상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 지수 133은 좀 100 가까이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럼요. 또 그리고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00 가까이 네.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길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년 초는 뭐 다 힘들다고 방금 전에 우리 또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부동산 시장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뭐 이걸 좀 풀어내기 위한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규제적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은 서울 지역도 노도광으로 불리우는 노원 네. 또 강북 쪽 도봉 네. 이쪽도 뭔가 해당 지역으로
좀 불리나 봐요. 네. 예상이 되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서울 지역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될까 어딜까? 어디를 풀릴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풀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워낙 가파르게 경착륙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정부가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을 풀 거야. 근데 서울을 풀까?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풀리면 어디를 풀리느냐 이거죠. 봤을 때 이제 내년도 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규제 지역을 해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1월에 열리면은 지금의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이랑 경기도의 4곳이거든요. 뭐 성남, 과천, 뭐 하남, 광명 쪽인데 이제는 성남은 당연히 이제 성남 전체는 아니고 분당이랑 이제는 수정구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데 과연 이제 서울까지도 풀어주겠느냐? 제가 봤을 땐 경기 지역은 풀어줄 것 같고요. 경기는 다 풀 것 같아요. 예, 풀릴 것 같고 서울 지역은 외곽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강변을 따라서는 절대 안 풀 거고요. 그러니까 변두리 중심으로. 네, 서울 외곽 중심으로 아마 풀리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노도강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하락률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을 묶는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묶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서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는 청약 경쟁률이 5대1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하락폭이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노원구가 3개월 동안 5%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도봉구가 마이너스 4%, 송파구가 마이너스 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송파구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3구 중에서 만약에 송파구가 만약에 조정 대상지에서 풀린다는 거는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시장에 던지는 아마 정부가 확고하게 2023년도 부동산 이렇게 할 거라는 걸 확실히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여기까지 해제한다면. 예, 송파구까지 만약에 해제한다고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송파구를 과연 해제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시각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모습, 다시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워낙 그 경착륙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지금 결론은 나온 상태거든요. 전문가 예상 보니까 또 이제 경기 지역에서도 아까 네. 얘기했던 과열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분당이나 네네. 뭐 이런 판교 같이 아직까지 높은 지역들은 또 안 될 수도 있다. 광명이나 네, 맞습니다. 하남 먼저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 네네. 그런 예상이 있어서 서울까지 올래나 이런 예상도 있는 반면에 막 네. 얘기하신 것처럼 또 노동강 이외에 또 뭐 강동이라든가 송파 쪽도 예상한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과연 풀릴까라는 거는 진짜 1월에 이제 가봐야 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풀리면 정말로 정부가 확고한 시그널을 던지는 거다. 이렇게 그렇다면 거래 회복 효과를 좀 확보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런 얘는 지역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게 되면은 만약에 풀리게 된다 그러면요. 그럼 뭐 대출 규제도 LTV 같은 경우가 지금 50% 묶여 있는데 이게 70%까지 늘어나요. 그렇군요. 물론 DSR 40%는 묶여 있습니다. 절대 DSR은 아마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DSR 40%는 묶여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LTV가 주택담보대출 담보를 잡고 70%까지 대출이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고소득자한테는 확고한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열리겠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바뀌죠. 그다음에 일시적 이주택자 처분 기한도 양도세 부분이죠.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에서 풀리면은 규제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시그널이 그건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취득세 얘기도 하셨었는데 정부가 이제 내년 2월에 다주택자들 취득세 중과 방안 중과 완화 방안도 네.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런 계획 내놨는데 시장 반응을 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해제된 걸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좀 연동이 돼갖고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 취득세 부분이 중과 부분이 풀린다 그러면 저는 많은 분들은 뭐 시장이 미미하다. 왜냐하면 뭐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미미할 거다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서민층에서 본다 그러면 어차피 1에서 3%예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만약에 취득세의 중과를 풀어준다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중과가 안 되거든요. 지금 8%입니다. 2주택자 같은 조정 대상 8%예요? 지역에서. 예.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더 살려 그런다. 그럼 10억 원짜리 산다고 하면 8천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돼요. 산술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취득세 때문에 이 거래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만약에 취득세가 지금 완화 부분이
지금 정부가 갖고 나온 게 1에서 3%예요.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자는 무조건 1에서 3%가 됩니다. 뭐 그게 조정 대상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8천이 이제 1,000에서 3,000 되는 거니까 그렇죠. 훨씬 낮은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그게 바로 네.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아파트를 사라 하는 시그널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게 취득세 부분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야 합의하로에서 나왔던 게 이제 종부세 부분이에요. 종부세 부분도 실제 이제 보유세 부분입니다. 이 보유세 풀어줬죠. 그다음에 이제는 거래세 풀어주죠. 그러면 지금 실제 이제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 시그널들은 결국에는 이제는 뭐 1주택자,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고요. 다주택자들의 돈을 풀게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게끔 하는 정책이라서 경착륙을 그래서 막고 연착륙으로 가겠다는 이제 보관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에 던지는 영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다. 발걸음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돈 많은 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좀 돈이 돌고 전 네네. 세계적으로 지금 돈맥경화 상태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돈을 쓸 것인가 네. 안 쓸 것인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겠네요. 시장에서는 근데 비판도 많아요. 이제 그래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원래부터가 뭐 취득세도 1에서 3%였고 뭐 종부세 대상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뭐 혜택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분들. 예, 오히려 부동산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을 더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건설회사들이 일단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PF 대출이 상반기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가 위기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건설회사가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설회사 무너지면 일단 PF 대출을 해줬던 뭐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정부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는 참여자들을 당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그 인지를 하실 때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네.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해제가 돼야 돈이 돌고 그래야 또 투자 심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더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건설회사가 안 무너지게끔 한다. 그렇죠. 건설회사 안 무너지고 은행이 안 무너지게끔 한다. 그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요. 정부가 이제 하여튼 뭐든 다 해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저희가 바라본 마음으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